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기술주들이 대거 밀렸습니다. 지금 밀린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AI 거품론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기술주에 대한 이 중국 반도체 칩의 사용을 국산 칩에 대한 확대를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여러모로 기술주들에게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이 나스닥은 장중 1.5%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바로 전체 3대 지수 흐름 정리해 보시죠. AI발 빅테크 급락, 한마디로 이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든 하루였습니다. 이 나스닥이 한때 1.5%까지 하락폭을 확대하는 등 상당히 기술주들, 그것도 AI 관련주들 빅테크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다우지수는 0.02% 간신히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장을 시작할 때 홈디포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는데 다행히도 이 매도세가 기술주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반사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는 상승 마감했지만요. 나스닥은 1.46%, 거의 1.5%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빅테크 중심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약 0.6%대 하락 보였습니다. 벌써 사흘째 하락 이어가고 있는 S&P 500입니다. 이 종 잠시 후에 히트맵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정도로 빅테크들이 하락을 크게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자체에 대한 이 고점론, 고밸류 부담이 커졌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이 밤사이에 이런 기사 하나를 냈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기술주들의 급락 사태를 우려해서 이 풋옵션 거래,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흐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현재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위험 회피 비용, 그러니까 해지 비용이 현재 월가에서 3년 내 최고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3%대, AMD는 5%대, 팔란티어는 무려 9%대 급락했는데요. 이 전일 샘 올트먼 CEO의 AI 거품론 발언이 이 약간의 그런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샘 올트먼 CEO가요, 전일 발표했습니다. 이 AI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통제 불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면서 AI 거품을 현재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15초 동안의 발언 속에서 거품이라는 단어만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계심을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 지난 17일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만 중국 정부가 공공 데이터 센터에 자국산 AI 칩을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는 조치 역시 뒤늦게 함께 부각이 되면서 AI 반도체단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흐름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밤사이에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이 크게 역시나 오늘 AI 쪽이 굉장히 강한 급락이 나왔고요. 또 빅테크주들 거의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중소형주들, 특히나 경기 방어주 쪽이 오늘은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앞두고 기술주와 성장주에 몰렸었던 자금들이 방어주 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오늘 AI 거품론, AI 회의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엔비디아 무려 3.5% 하락했습니다. 밤사이에 이 H20 칩의 성능을 뛰어넘는 대중용 반도체 칩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가칭은 B30A 칩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칩 또한 반드시 정부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적인 매출을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정부와의 이 수출을 위한 협의를 더 거쳐야 된다는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에 하락하는 모습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모건 스탠리가요, 최근 헤지 펀드들이 2분기 말 기준으로 이 13F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죠. 이걸 분석한 결과 빅테크 중에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가장 낮은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급락이 밤사이에 나왔고요. 메타가 그 다음으로 M7 중에서는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메타, AI 부서를 계속해서 재편한다는 소식에 어제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부 임원이 퇴사하고 또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공매도가 상당히 증가한 현재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1.75% 하락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5만 2천 대에 그치면서 좀 실망감을 자아냈다는 점. 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좀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구리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점도 테슬라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됐고요. 이어서 아마존 1.5% 하락했습니다. AI 관련해서 R&D 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지출된 빅테크 하면 아마존도 가장 먼저 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강하게 흔들린 아마존,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수익화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4%가량 AI로 인한 막대한 자본 지출 부담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순손실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샘 알트먼 CEO의 버블론과 겹치자 밤사이에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이온큐 8%대, 또 리게팅 컴퓨팅 8%대 똑같이 급락 나왔고요. 또 오클루가 5% 하락, 유스케일 파워가 6%대 하락. 카자흐스탄 쪽에서 우라늄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크게 급락을 했고요. 또 이게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밤사이에 원자력도 약했습니다. 이어서 이 S&P 500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다우 지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인텔만큼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인텔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됐는데요. 인텔의 보통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3%가량 올랐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시간외에서 보여줬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게 오늘 정규장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이외에 베스트바이와 홈디포 이 유통 소매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홈디포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만 동일 점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점이 호재로 작용이 돼서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베스트바이도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소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대로 팔란티어 9%대 하락했는데요. 어제 이 시트론 리서치가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가 40달러에 그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한 이런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는 S3 파트너스가 메타 다음으로 이 팔란티어의 공매도 증가폭이 가장 가파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도 부담 더했습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AI 버블 언급 여파가 상당했고요. 또 AMD와 엔비디아 역시 그 절대 이 샘 올트먼 CEO의 발언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코인베이스가 5.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3천 달러 선까지 급감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감하면서 비트코인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약 3%, 2%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테슬라 먼저 보시면 사실 장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지만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75% 하락인데 바로 이슈가 있었죠. 미국 내에서 이 사이버 트럭의 판매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에 첫 번째로 출시가 된 이후에 1년 반이 지나도 여전히 그 미국 내 판매량이 5만 2천여 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은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AI 거품론에 대한 이 부각이 되었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AI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데이터 센터의 국산칩 사용의 확대를 요구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이 엔비디아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3%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인데요. 기술주들이 힘을 못 낸 시장이었지만 리포트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메타에서는 2%가량 그리고 아마존도 1%대 내림세가 나타났는데 리포트를 보시면은 메타 기술적 우위에 있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됐습니다. 아마존 보시면은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는 여전히 순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 리포트 제시가 되면서 목표가는 $300로 상향되는 투자 리포트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소비와 이렇게 식자재 쪽이 좋았는데 월마트가 0.60%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카콜라가 그동안의 이 하락세를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1%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통신주는 혼조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 버라이존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에 있는 종목 보시면은요, 인텔과 팔로알토입니다. 인텔이 6% 넘는 급등을 보인 이유 바로 이 미국 행정부 쪽에서의 지분 여기에 이어서 이제 소프트뱅크에서도 약 20억 달러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인텔의 보통주 23달러에 이제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인텔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팔로알토가 3% 넘는 오름세입니다. 이제 전일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호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EPS 부문에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가이던스 긍정적으로 대시가 되면서 3% 넘는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파란불 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 최대 보유사 스트래티지 7%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코인베이스 5% 넘게 밀렸는데 여기에 서클까지 또 한 번 밀리면서 서클은 거의 $130 수준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현재 4%대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여전히 $62에서 $63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1.6% 내리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우려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더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여전히 국제유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이 시장은 최소한 이번에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제재에 대한 우려감 더 낮아지게 되면서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5원 가까이가 오르면서 1,392원 선에 금방 도달을 했는데 밤사이에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불안 심리가 커진 탓인데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2.7% 단 하루 사이에 거의 3%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11만 3천 달러 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게 되면서 이 굉장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서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낮아진 점도 있었지만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이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심사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는 이게 뭐 사실상 거부하는 거다라는 그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금은 0.52% 내렸는데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보다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졌다는 것은 이 국채금리의 하락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미국채 10년물 3.5bp 하락했고요. 미국채 2년물 단기채는 2.1bp 하락하면서 3.752%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경제 지표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요. 특정 업종에는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 이게 바로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한 주택 수를 의미하는데요.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뛰어넘었는데 미국 주택 시장의 이런 장기적인 침체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시그널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고요. 이어서 보우먼 부의장이 두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 당국이 AI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좀 수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밝혔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은행에 대한 평판 리스크 규제 심사를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평판 리스크라는 건요. 이 어떤 은행이 논란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인물과 거래를 한다면 단순히 평판이 흔들렸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좀 규제를 하는, 불이익을 주는 그간의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간섭을 줄이게 되면서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같이 조금 이슈가 많은 기업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암호화폐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워낙 매크로 지표 자체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미국 증시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안에서도 기술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뉴욕 증시는 잭슨 홀 컨퍼런스와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둔 경제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지만 연준이 신중한 톤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성장주 같은 금리 민감주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방어주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오픈 AI 샘 알트만의 AI 버블 경고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와 AI 관련주 전반의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요. 실적 기반의 반도체, AI 인프라 기업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수급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S&P 500 ETF 풋옵션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해지 수요가 확대된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인버스 변동성 ETF를 통한 방어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FICC 흐름을 보면은 달러는 파월 발언 경계감의 강세 전환, 엔화와 미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원자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신흥국 원자재 관련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요. 미국 국채 달러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금은 단기 약세지만 장기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일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방어주와 안전자산 중심,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기반의 성장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좀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대형 기술주와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밀리기도 했고 또 어떤 이슈들 때문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 밖에도 주목해야 되는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섹터입니다. 이 구리 가격 인상 소식이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비안, 루시드 등 이 전기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테슬라는 신모델 출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트럭 판매 부진과 생산 비용 부담이 부각됐습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는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단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고평가 성장주보다는 밸류 안정성이 있고 이 IRA 수혜가 뚜렷한 완성차 소재주 중심의 접근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 반도체 AI 칩입니다. SM 알트만의 AI 버블 발언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인텔은 정부 보조금과 투자 소식으로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AI 반도체보다는 저평가 정책 수혜 기업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와 실적 기반 종목을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AI 서버와 테마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아지스타 같은 서버 기업과 C3AI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단기 과열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실적과 수익 모델이 검증된 기업 위주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약세했습니다. 애플은 인도 생산 확대에도 관세 리스크가 부담이 됐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비용 부담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사업 구조가 견조하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약 헬스케어 섹터는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임상 이슈로 급락했지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머크 같은 글로벌 제약주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변동성이 큰 임상 단기 기업보다는 이 글로벌 빅파마 위주로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AI 버블 논란과 잭슨홀 이벤트를 앞두고 고평가 성장주와 테마주의 차익 실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자 같은 방어주와 인텔처럼 정책 수혜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성장 테마를 실적 기반으로 옥석 가려가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평가 종목들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방어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국내 증시 영향과 또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이제 대외 변수와 수급 불안 속에서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조선, 방산, 원전 관련 약재가 동반 부각되면서 이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원전 수주 논란, 이 방산주 약세, 조선업종의 중국 견제 보도까지 겹치면서 지수 부담이 가중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테마주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중장기적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변수 측면에서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파월 의장 발언이 핵심 이벤트입니다. 일부는 매파적 메시지를 예상하며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100%에서 83%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확률이지만 시장은 확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도 해소되지 않아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어주와 배당 매력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수급 흐름에서는 외국인이 7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3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면서 최근 이틀간 1조 원 규모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관은 전기, 전자, 금융, 화학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으로 과도했던 업종은 단기 반등 여력이 있는 만큼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업종 중심의 선별적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업종별로는 대형주군이 약세를 보이지만 엔터, 미디어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갔고 자동차, 2차 전지도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정책 변수 측면에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보도가 나오면서 최악의 리스크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증시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 자동차, 2차 전지 등 정책 및 글로벌 모멘텀 업종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기관 매수가 확인되는 전기전자, 금융화학 비중을 확대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잭슨홀 전후로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하며 외국인 수급 안정화 확인 후 점진적인 비중 확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3중 부담 속에서 신중 모드가 예상되지만 단기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등 기회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한 이슈들 머스노5에서 함께하시죠. 네, 머스터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의 관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품목을 제시하면서 적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407개 제품에 추가를 한 것인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 이 기존의 파생 제품 수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이번 조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407개가 추가가 된 것인데요. 풍력 터빈과 부품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 수백 가지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프리 캐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관세 대상 추가로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는 한미 무역 합의에서도 제외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철강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한해서 면제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서 국제물류업체 쿤앤드나겔의 브라이든 볼드윈 부사장은 자동차 부품, 화학 제품, 플라스틱, 가구 부품 등 금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이번 목록에 포함됐다고 전했고요. 단순한 관세 확대가 아니라 규제 방식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는 이번 확대로 관세 대상 수입 규모가 최소 3,200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미 상승세인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의 수출 규제 아래에서도 중국 전용 신형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H20보다도 그 성능이 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러한 칩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가칭 B30A라는 이름의 칩을 준비 중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단일 다이 설계를 채택해 자사의 차세대 플래그십 가속기 B300 대비 절반 수준의 연산 성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H20과 마찬가지로 고대 역폭 메모리와 NV 링크 기술을 탑재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강화합니다. 빠르면 오는 9월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회사의 샘플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서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축소판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판매분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새로운 합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여론을 막론하고 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하지만 규제 리스크에 더해 화웨이의 급성장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최근 엔비디아 칩의 보안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H20 구매 자제를 권고한 바 있어서 엔비디아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아이폰 17의 생산 시리즈 4종을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했던 종목들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인도 쪽에서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얘기고요. 중국으로의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을 조금 더 축소하겠다라는 일환의 정책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19일 이 인도 내 5개 공장에서 아이폰 17 4종을 양산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신규 시리즈를 출시할 때 인도에서 일부 품종만 우선적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아이폰 17은 고사양인 프로 버전까지 이제 9월 출시가 유력한 상황에서 모두 다 인도에서 생산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인도에서 수출한 아이폰은 출고가 기준 약 75억 달러어치고요. 지난 회계연도 1년 동안 전체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는데 올해 수출은 비율상 이를 크게 웃돕니다. 애플은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제품에도 최대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이폰은 예외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애플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가 생산 거점을 외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중국 당국이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아이폰 조립사인 폭스콘은 인도에서 일하던 중국인 기술자 수백 명에게 자국 공장으로 귀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이미 아이폰 18의 인도 생산 준비에 착수했다는 관측과 함께 앞으로 수주 안으로 초기 생산 작업을 준비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차 주행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이제는 일본의 도로에서 AI 자율주행차 주행에 나섰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일본의 일반 도로에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 19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에 손을 얹고 있기만 하면 되며 운전에 관한 모든 판단은 AI에게 맡기는데요. AI 자율주행차가 일본의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은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이번 주행이 자율주행 기술 중 레벨 2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언제든 수동 운전에 전환할 수 있도록 AI가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토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레벨 2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는 주로 고속도로에서의 차간거리 유지와 또 자동 추종 등 운전 지원 기능에 한정돼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레벨 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의 주행은 현행 일본법상 가능하지만 일반 운전자 사용 확대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교통성이 정한 보안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무선 통신 방식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일반 이용이 허용되면 일본에 판매된 3만 대 이상의 차량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사례가 문제가 된 만큼 일본에서도 레벨 2 차량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역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며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지분을 보유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제 정부에 이어서 소프트뱅크도 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금액이 20억 달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에 이어서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바로 이 경영난에 빠진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안을 수 있다라는 시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의 10%를 얻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인텔의 시가총액 1,0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도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 소식 이후에 리프탄 인텔 최고 경영자는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2%를 인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탄 CEO는 손 회장과 나는 수십 년 동안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에 신임 투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이 이번 투자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로 인텔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인텔은 투자금을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착공한 오하이오 공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인텔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030년 완공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텔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여전히 싸늘한데요.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TSMC 등에 비해 근본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텔의 주가는 이 소식으로 하락이 됐고 이번 장에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트럼프 정부가 인텔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인텔은 문제는 바로 돈이 아니라 혁신의 부재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인텔에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이 TSMC와 삼성전자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바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칩스법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로 미 정부에 상응한 규모의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의 선물입니다. 사실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지금 그 브리핑을 항상 임기 초부터 봐오고 굉장히 그쵸 젊은 나이에 30대도 안 됐는데 저렇게 똑똑하고 딕션도 좋고 네 그래서 영어 공부도 되고 좋아요. 근데 그 어제는 사실 또 그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여기 준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9대1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저런 저기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항상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월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끝났죠. 지금 사실 이게 임기가 이제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끝났죠. 지금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차기 그 후임 이 의장이 거론되는 것들은 이미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파월 의장의 어떤 그러니까 제대로 나가느냐 일찍 나가느냐 그거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원래 연준의 어떤 전통이란 것이 있었잖아요. 만장일치로 가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의견이 반대이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여기에 반대하지 않으면은 만장일치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전통이거든요. 그런 전통도 깨져버렸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미 분열은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은 계속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것은 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발생될 것인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계속 되뇌이고 있잖아요. 브리핑 때마다 되뇌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인플레이션이 없고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그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다 그 닭을 죽여가지고 에그플레이션 일어났던 거 다 잡아놨고 가스랑 지금 원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디 있다는 얘기며 관세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다 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 상황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최적의 상황인데도 펜대를 굴리지 않아가지고 그 쉬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뭐 옆에 회의나 다니고 그냥 또 농땡이를 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지금 뭐 파월은 열심히 일하겠지만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직업이고 저 사실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제 초호화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반복된 얘기죠. 지금 이제 관세 수입을 계속해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브리핑할 때는 관세 수입이 이제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8개국을 먼저 선정했잖아요. 사실 4월 2일 날 그 발표한 차트에는 그때 몇 개국이었나요? 그 막 우회로 해가지고 막 물개만 살고 이런 무인도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뭐 협상할 주체가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그 제외하더라도 수십 개국이 있었는데 18개국을 먼저 선언을 했죠. 근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넘어섰잖아요. 가장 중요한 EU, 영국, 그다음에 뭐 한국, 일본 이렇게 넘어섰고 그다음에 중국이 8월 12일 남았는데 8월 12일 날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8월 1일부터 8월 2일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발효되는 상호관세 전에 18개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은 지금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을 끝내고 나서 그 성과로 1,500달러가 돌파가 됐다는 거죠. 관세가 1,500달러가 돌파가 됐고 앞으로도 관세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없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거는 굉장히 환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그 로열 캐러비안 크루즈 그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로열 캐러비안 크루즈 그 크루즈가 이게 싸지가 않죠. 뭐 월트 디즈니 우리 실적 볼 때 보면 놀이공원에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뭐 월트 디즈니 실적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 외국 그 외신의 그 사진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 디즈니 그 랜드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성인은 아닌데 미성년자인데 너무 큰 애 있잖아요. 어떤 큰 딸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장면 그래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랜드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물론 디즈니 입장에서는 그 마진폭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디즈니랜드 가격을 올렸겠죠. 근데 이제 그 디즈니랜드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루즈 가격만큼은 안 되죠. 크루즈는 워낙 비싸고 장기간 여행을 가잖아요. 배 위에 떠 있어서 막 선상 파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나온 내용이 젊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예약을 하는 그 빈도가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만약에 로열 캐리비안의 그 크루즈의 실적과 만약 계속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 성과들 이게 막 이어지는 이 과정이라면 지금 앞으로 나올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계속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성과에 대한 이야기 이게 계속 긍정적인 효과로서의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수십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노숙자 밀어내고 있죠. 그리고 국경에서는 불법 이민자 계속 추방하고 있죠. 처음에 뭐 엘살바도르로 막 보내버렸고 갱단 의심되는 사람들 보내버렸고 그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악어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한가운데다가 지금 예전에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같은 감옥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시찰도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저임금 일자리의 사람들을 싹 다 내쫓고 고임금 일자리 정말 미국인 뭐 백인 위주의 이런 거를 지금 창출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 주권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십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한 거를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돈으로 크루즈를 예약을 하니까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젊은 사람들의 프리미엄 예약 건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갔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고임금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까지 좋게 해주는데 여기서 마중물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해야 될 FRB 의장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면서 경제 책임론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를 살려놓고 단 하나의 점만 찍으면 되는데 그거를 FRB가 안 찍어줬기 때문에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무너졌다고 지금 완전히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어차피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파월 의장은 지금 사실 설 자리 잃었습니다만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저거 이외에 아까 한국과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미 그 협상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나올 것 같냐고 했더니 뭐 그 전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9대1로. 9대1 솔직히 말이 안 되죠. 9대1 얘기를 계속 하길래 그거는 그냥 뺐습니다. 나머지는 뭐 러시아, 중국에 대한 얘기랑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잭슨홀 미팅 옆에 와이오밍 심포지움. 자, 이 민감한 시기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정부 초기부터 예상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될 것은. 그때도 사실 얘기 드렸었거든요. 지금 사실 그 부의장이 2명 있어요. 제가 조직도를 수시로 조금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간헐적으로. 항상 FOMC 전에는 이 조직도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 조직도에 부의장이 2명이잖아요. 이게 원래 부의장이 2명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 그 교실에 보면 반장 있고 부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장, 부반장 있고 부반장이 막 2명, 3명 있지는 않죠. 여기도 구성이 원래 그랬어요. FRB가 의장이 1명이고 부의장이 그런 부반장이나 부회장 격으로 있어요. 의장을 보필하는 부의장이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 부의장이 1명 더 생깁니다.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그게 언제 생겼냐면 서브프라임 이후에. 서브프라임이 미국이 저렇게 당할지 자신들도 몰랐잖아요. 리만 버러더스가 파산하고 그 위로 갔으면 더 큰일 났죠. 그때 막 골드만삭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저기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거기는 이제 통합으로 나갑니다만 금융기관들이 방만하게 대출을 해주고 마구잡이식 뭐 대출 뭐 규제를 적당히 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막 풀어줬다 이거죠. 그러다가 빵 터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FRB의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2010년도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맡은 사람이 바로 미셸 보우먼 이사죠.
그런데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원래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사임을 하죠. 물론 이사로서 임기는 지금 마이클 바가 여전히 지키고 있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마치 이번에 쿠글러 이사가 투표 안 하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죠? 왜 사임을 했을까요? 트럼프랑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미셸 보우먼 이사를 트럼프가 앉혔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미셸 보우먼이. 트럼프에게 감사한다. 공화당원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 이사라던가 이런 직책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사실 지금의 균열은 예상이 됐던 겁니다. 미셸 보우먼이 2018년 트럼프 임기 때 1기 때 임명한 사람이고요. 지금 7, 8년을 계속해서 이사회 멤버로서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감독 부의장 자리에 앉혔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흐름은 다릅니다. 자, 원래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했죠?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져가지고 그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부의장 자리를 신설한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파월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라는 직책을 신설한 게 우리 FRB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싫어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저번에 또 윌러 이사랑 보우먼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죠.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런데 이 금융감독 부의장의 이 임무가 지금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가 서브프라임 위기로 나고 나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겠어요. 금융기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갔겠죠. 너네 방만하게 대출하지 마. 깐깐하게 대출 심사해. 이렇게 갔겠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트럼프가 왜 이분을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앉혔을까요? 물론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매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매파가 뭐죠? 싸나운 매, 부드러운 비둘기죠. 매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하는 게 지금 매파예요. 그럼 금리 결정 쪽에서는 미셸 보우먼의 입장이 지금 싫었죠, 그동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금리 인하로 지금 비둘기파로 돌아섰죠. 근데 이분이 금융감독 쪽에서는 완화 쪽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많이 해라. 대출을 많이 해서 경제를 살려라.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쪽에서는 매파였는데 금융감독 규제 완화 쪽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분을 임명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금리 결정 쪽에서도 비둘기파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됐고요.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 합리화되고 실질적인 재정적 위험,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가 지금은 완화되는 쪽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서브프라임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자분들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금융감독을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이 은행들의 방만한 이 행태를 고치는 거에 있었다면은 지금 똑같이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있지만 지금의 역할은 트럼프가 원하는 역할은 그게 아니겠죠. 지금 금융기관이 옥죄면 어떡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FRB가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쫙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주가가 폭등하고 내 지지율이 오르는 거, 그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셸 보우먼 이사 그리고 금융감독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죠. 금융기관 대출 규제 심사를 너무 깐깐히 하지 말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출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입니다. 미리 이 부분에 이 신복을 심어놓은 거예요. FRB 의장을 자르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쪽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인물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적 위험이 아닐 수 있는 것에 과도한 가중치를 두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완화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금융기관에 재정적 위험이 없으면 과도하게 과중치를 부여해서 심사하지 말자. 이 의견이에요. 그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 바로 이 잭슨홀 미팅 바로 옆에요. 미셸 보우먼 이사를 왜 갑자기 여기서 인터뷰를 했을까요? 물론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혼자 윌러랑 같이 반대표를 던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치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바로 그 옆에 와이오밍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와이오밍 암호화폐 심포지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됐냐면 지금 지니어스법 통과된 거 들으셨죠? 지니어스법 통과된 그 발의한 상원 의원 2명이 여기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장남하고 차남 있죠. 다 참석을 했고요. 크리스 윌러 이사랑 보우먼 이사까지 참석했습니다. 이거 라인업만 따지고 보면은 잭슨홀 미팅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잭슨홀 미팅은 굉장히 압축된 인사들만 거기에 소수정예로 들어가서 원래 언론의 통제를 안 받는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굉장히 밀실 회의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골짜기를 택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정재계 인사부터 FRB 인사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게 지금 하는 자리고, 그리고 바로 암호화폐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오는 거죠. 은행 암호화폐 노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를 어떤 지금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겠다는 것이고, 국제 표준에 따라서 미국은 조금 다른 시각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골고루 살펴보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미국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었어요. 막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7년 동안 근무했다. 아까 2018년 트럼프 임기 초에 트럼프가 임명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7년 정도 됐죠. 바이든 정권 때까지 지나왔고요. 7년을 근무했습니다. 물론 이사 임기는 무려 14년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감독자 역할이라는 게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앉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죠. 바로 보우먼 이사도 지금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필립 제퍼슨은 정말 그냥 부의장이고요. 이 미셸 보우먼 이사는 금융감독 부의장,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새로 신설된 직책입니다. 그다음에 필립 제퍼슨 부의장, 미셸 보우먼 금융감독 부의장,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까지, 이 어떻게 보면은 2인자, 3인자, 4인자가 전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스트 재무장관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감독 및 규제 부분을 근데 선호하시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스콧 베스트 재무장관이랑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융감독 부의장, 이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지만 FRB 연준 의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미셸 보우먼 이사도 아직도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한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 임명해 주신 대통령과 이 역할에 승인해 주신 상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런이라고 지금 새롭게 지명하신 분도 상원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규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사파로 그렸습니다. 자, 지금 미셸 보우먼 이사랑 지금 파월, 지금 이 의장이 산골짜기 여기 잭슨홀에서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음량 조절 마크가 있죠. 음량 조절 마크가 중간 정도로 내려와 있는 이 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자, 그리고 일부러 미셸 보우먼 이사는 크게 그렸고요. 파월 의장은 작게 그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22일 날 연설을 할 겁니다. 근데 저기서 연설을 하는 보이스가 과연 클까요? 아니면 미셸 보우먼이 하는 인터뷰의 보이스가 클까요? 저는 이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주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잭슨홀 미팅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의 이 발언, 여기에 가중치가 더 실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몇표평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여 정해봤습니다. 파월의 목소리가 이제 안 들리나, 보우먼?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주로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는 인텔 관련 이야기입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3.5% 급락하고 줄줄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9% 급락하는 등 AI 반도체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인텔은 상당히 6%대 강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바로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주당 23달러 가격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이 투자에 대해서 시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텔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와 TSMC에게 크게 뒤처져 있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의 신임을 다시 한번 얻고 있다. 부활의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소프트뱅크에게는 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번 이 인텔의 대규모 투자 받는다는 소식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 CEO가 면담을 가진 직후에 나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고려가 개입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자면요. 이 인텔에게는 당연히 호재지만 소프트뱅크 측에는 글쎄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발표 직후에 인텔의 주가는 오름세 약 6% 가까이 밤사이에 올랐지만 소프트뱅크 주가는 오히려 좀 약세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인텔에게만 호재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텔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PPI의 경우에는 이제 독자 개발한 초고속 광통신 부품을 인텔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테크윅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1%가량 하락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텔 관련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인텔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우크라이나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이 드론 생산을 함께 하기로 이제 논의를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바로 드론이죠. 드론이 등장함으로써 전차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요. 밤사이에 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의 연료와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드론 공격 때문이었고요. 또 이어서 똑같이 밤사이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에서도 어린이를 포함해서 30명 가까이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동원된 드론은 단 4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드론주들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참고로 뉴욕 증시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후퇴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기 때문이고요. 드론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다는 점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국항공우주 지난주에 BNK 투자증권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9만 5천 원에서 11만 3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 이 올 하반기에 납품 대수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모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우라늄 가격이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이요. 우라늄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공급 증가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우라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희한하게 원전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클로가 약 5%대 하락, 또 이 뉴스케일 파워가 6%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아니 원자재인 우라늄 가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이 연료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원전주 쪽에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실전에서는 단순히 연료비에 대한 그런 이득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늄이 싸진다는 건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의 수요가 둔화되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로 둔화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카자흐스탄이 증산을 발표를 했다는 건
건 앞으로 우라늄이 흔해지고 당연히 가격 경쟁도 심해질 거고요. 그만큼 뭐 설비라든지 기술, 인프라 투자 이런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서 또 신규 투자 부담 증가 우려가 전해지면서 밤사이에 하락이 나온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역시 오늘 관련주들 이 미증시와 함께 커플링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테마주들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비롯해서 아침에 혹시 일어나신 분들 보통 이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뉴스 보실 텐데요. 아마 가장 크게 보이는 뉴스가 오늘 뉴욕 시장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자로 나온 것들 중에서 역시 원전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역시 이제 저도 이 원전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1기당 1조 원 한미 불평등 조약의 체코 원전 수익성으로 인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전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계약 조건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 불평등 조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표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 사용료 1기당 7,500만 달러, 2,400억 원, 물품 용역해서 이제 1기당 약 우리 돈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될 금액이 1기당 대략 1조 1,4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기당 1조 1,000억 원 이상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그냥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앉아서 누워서 이제 떡 먹듯이 이제 우리한테 원전 예전에 기술 설계 기술 이제 가르쳐 준 거 그거를 이제 쉽게 이제 수익을 로열티를 챙기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딱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공분을 하고 있는 거는 SMR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소재 제3기관에서 한국의 이 ISMR 기술, 한국 기술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한전 기술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뭔가 써먹은 게 아니냐라는 걸 자기네들이 지금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것도 이제 또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객관적인 이 어떤 계약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좀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좀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또 그걸 그대로 좀 보여줬고요. 상당히 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전 수출을 다 포기하는 걸까? 포기해야 되는 걸까? 그럼 원전 우리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국내에서나 좀 하다 말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조방 원전 중에서 어제 이 사실 주도주들이 다 떨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좀 더 부각되는 거는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계속 연초 1월 달에 갑자기 정부하고 체코하고 합의한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이후에 찜찜하다라는 구석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하나하나.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관련돼서 수익이 거의 제로다라고 0%라는 이제 기사 단어가 나오더군요. 이런 얘기까지 겹쳐지니까 우리 원전 정말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수익은 다 이제 주인이 가져. 그 주인이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되는 거냐, 미국이 되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에서 다룰 텐데요. 냉정하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내용만 가지고 딱 지금 현실에서 딱 즉시적으로 지금 볼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 외교 안보 쪽에서 분야에서 우리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거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특히 원전 분야는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래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표 한번 보죠.
어제 원전주 주가 추인데요. 한전기술 98,000원 하던 게 9만 원 턱걸이 했죠.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6만 원대 중반에서 5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한때 주가가 20%까지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나중에 낙폭을 줄이긴 하더군요. 그다음에 한전 KPS, 한국전력, 우리기술, 한신기계 이건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까지 확실히 기자재 업체들은 어제 나오는 내용들도 좀 보니까 기자재들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기자재 업체인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낙폭은 크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낙폭이 다른 기자재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이 원전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멘탈리하게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굉장히 약간 좀 냉정하게 해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계약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불평등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원전 사업이라는 게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 한 기를 짓는 데만 짧게는 12년, 길게는 15년 걸리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그 EDB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한국전력 같은 전력회사가 짓고 있는 프랑스 내 원전도 18년까지인가 걸렸는데도 아직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원전 사업이 일단 호흡이 긴 산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른 업종과는 같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일단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월, 화, 수 3일 중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1일 날 차관회의에 이 내용이 올라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뭐 9월 정기국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일정에 따라 맞춰갈 수가 있으니까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하고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 두 사람이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언급을 할 기회가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재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보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 내용 거의 뭐 똑같은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공식 발표할 만큼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는데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 국회 기재위에 대한 기재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얘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세제 개편안이 이번에 바뀐 게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 게 50억으로 환원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빠졌다라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갈 거냐 또는 50억으로 환원될 거냐 이 부분이 결정됐다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대로 김민석 총리 구윤철 부총리 다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21일 차관회의에도 이 안건이 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알려진 스케줄에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감정이 개입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원전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 대주주 양도세 이 문제도 명확하게 이게 정부 입장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보다는 배당수도 분리과세 문제가 사실은 더 외국인들한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 대주주 양도세 이 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배당수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이 35%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대상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놨다는 이 부분이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는 외국인들이랑 관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죠.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니 또 시작이네요. 콜마가 이 남매 간 이 경영권 분쟁입니다. 사실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라기보다는 아들 즉 윤상현 부회장하고 윤상현 부회장하고 윤동환 회장 그다음에 회장 내외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여원 콜마인 BH 딸이죠. 이쪽 가구의 이제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확실하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줄이 딱 서졌더라고요. 그 가르마가 타졌더군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최근 윤 부회장의 모친이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의 모친이죠. 김성애 씨가 콜마인 BH 주식을 13,000주를 샀고요. 그다음에 윤 대표 딸이죠. 윤 대표의 남편도 크지는 않지만 3,000주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고요. 윤동원 회장 역시 본인과 또 측근들을 다시 콜마인 BH 사내이사 이 선임 문제와 관련돼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좀 낸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9월 26일 날 그러니까 윤상현 부회장의 지난 5월 소송이 그 소송 제기가 법원에서 통과가 돼서 인용이 돼서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서 윤상현 부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이 밀고 있는 전 CJ 제재당의 대표 이분을 좀 대표로 CEO로 좀 옹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사내이사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 결정을 이제 먼저 9월 26일에 임시주총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실상 거기서 표 대결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뭐 표 상황 놓고 본다고 그러면 윤 부회장 측이 확실히 유리한 국면인 건 분명한데 결과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이 이슈는 일단 9월 26일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은 거죠. 그때까지는 계속 갈 이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25일에 앞두고 있고 또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이 회담들의 결과가 아무래도 이 새 정부의 향후 성장 동력, 그러니까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오를 만한 테이블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예상이 됐어요. 나토 정상회의와 G7이었는데 사실 불발로 그쳤죠. 그래서 이번이 정상 간의 얼굴을 맞대고 양국 간의 관심사를 공식적으로 또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아젠다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지만 키워드는 사실 중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첫 1년 동안의 모든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 가중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미국이 네.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인가. 그 결론은 몰락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네. 이것은 트럼프 1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온쇼어링,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로 끌어들여 와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을 이끌려고 했다면 네. 트럼프이기 때는 굉장히 거친 방법으로 관세 폭탄으로 그것을 유도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안보 차원에서도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주한미군이 있는데 미국은 이 주한미군을
너무 한 지역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전략적 유역성을 가지는 지역 안전군으로 변모시키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한국 측에서는 이제 안보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 한국 측 입장에서는 동맹의 현대화가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더 집중하고 싶다면은 네. 미국 측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다른 의미를 얘기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서 유사시에는 대만 해협에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싶은데 여기에 한국의 동의를 받고 싶다. 영어로 인도스라 그러죠. 그런 기사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이 관세도 아마도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의도의 일환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미국에서 자국의 이 제조업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 동맹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제에 오를 수는 있지만 또 개념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의 중재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 동맹국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보다마는 이제 기여와 책임 네. 그리고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미국 납세자의 소중한 돈을 무한정으로 쏟아 부을 수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 때의 실수를 네.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에도 강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그래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이 3년도 넘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것이 종전 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먼저 보였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안보니까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왜 미국한테 계속 손을 벌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양보를 한 것이 미국도 개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유럽 정상들과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미국이 개입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약속하지만 계속해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GDP 대비 국방 나토 재정 기여를 5%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고 이 비슷한 메시지를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GDP 대비 국방 예산이 약 2.6%인데 네. 이것을 적어도 3.8%, 약 2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국방 예산이 현재 약 60조에서 120조까지 가는 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주한미군에 의지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자강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제 자강의 핵심 메시지죠. 이렇게까지 2배나 늘어난 비용을 낼 우리 수는 돈을 없다. 2배나 쓸 거면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얘기는 안 거기에,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분담금도 뭐 1조를 네. 넘겨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걸 준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주한미군이 그렇죠. 점점 네.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집을 지키려고 이렇게 돈을 더 주는 건데 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그걸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면들을 이제 정상회담에서 토론할 것으로 그리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전략문제연구소의 살로 선임 고문이 대북 정책 공조가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정상회담의 성과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뭔가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흐를 것으로 예측을 하실까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 대북 정책의 슬로건이 네. 최대 압박, 최대 관여였죠. 북한에서 호전적으로 나오면은 그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였지 않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라든지 군사 행동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나왔는데 네. 또 북한에서 유화적으로 나올 때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직접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2기 때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과는 통큰 대화 네. 그리고 올인원 일괄 타결이라 그러죠. 그냥 기술적이고 지역적인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정말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이런 일기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정부와 어떻게 또 얼마나 협력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상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 정부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이런 큰 안보 변화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소외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난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나온 합의문에서 네. 나온 비슷한 내용이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과 대화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합의문을 기초로 하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미국 측으로서 받아내는 대신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식으로 양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 주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기 행정부 때의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지금 종합적으로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그 주한미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예견된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어떻게 좀 그 디테일을 관리할 것이냐가 바로 이 실용 외교에 조금 더 앞으로 성패를 가르는 그런 어떤 사안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또 대폭 증액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강조하겠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 의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돈이죠. 3,500억 달러 맞습니다. 어떻게 됐냐. 네. 3,500억 달러냐 더 내라. 네. 더 투자해라. 그리고 언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국 시장 개방해야 된다. 농수산물 그리고 디지털 마켓. 그 얘기를 지난번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일방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해석과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끌려가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을 워싱턴에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미 FTA에서 미국이 손해본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상회의인데도요. 그리고 일방적인 숫자를 얘기했거든요. 그런 비슷한 국내 정치용의 제스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셈인데 너무 당황하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미 간에 어떻게 경제 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증대할 것인가를 덕담과 큰 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또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건가 해서 너무 자세하게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열려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위주의 외교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넉넉한 공통 분모가 있다, 교집합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때 관세율 예고를 할 때 다음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방위비 분담금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더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얘기신 하겠지만 것 또 같아요. 언급을 한다 그래서 예.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합의한 숫자는 아닐 가능성이 네. 높다. 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일방적인, 것일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무 차원의 협상에 따라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물들을 좀 예상하시나요? 특히나 이제 기업 투자라던가 공급망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물들을 예상하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미국 경제에서 9%에 불과합니다. 네. 이것을 뭐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해라, 미국에도 투자를 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다시 강조를 하겠고,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을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다시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선택은 한국 기업의 몫이 되겠죠. 이것이 기업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것을 한국 정부와 세밀히 또 치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가진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철강,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기업이 활약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실무 그리고 기업 간의 협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무 협상, 추가적인 협상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3일에 이제 한미가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먼저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한미일 삼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내각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일본 측의 윤석열 정부 때 구축된 한일 간의 공조 체제를 이재명 정부가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그동안 구축된 한일 간의 외교 그런 업적이라든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벌써 나오고 있죠. 국교 정상화 8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네. 그리고 트럼프류의 관세 폭탄에 같이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그동안 구축한 한미일 안보 3자 협력, 특히 대북 안보 공조의 유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확답을 이제 듣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그것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이슈들, 예를 들면 역사 화해 문제라든지 다른 이제 과거사 문제, 문화교류 문제 같은 것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공조 체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서둘러 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 모습 지우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우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국 때리기입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썼죠. 두 번째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업적인데도 이제까지 아무런 부정적인 언사가 없었어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일종의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거래 우선주의자이기 때문에, 비록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내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이것을 허물거나 네. 거부할 이사는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연쇄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 관계까지 정말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척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큰 소위 참사가 없는 것이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이시바 총리 경우를 봅시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어느 정상보다도 일찍 트럼프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또 관세 폭탄은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됐죠. 그런 것을 본다면은 큰 과오가 없는 정상회담이면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좌파 정부다, 친중 정부다, 이런
몰아치기에 네. 대해서 오해를 약간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 좌파다,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돌 것이다 이런 얘기를 출범 전부터 했거든요. 그때 미국 언론을 보시면은 네. 반 트럼프 진영의 진보적인 언론에서조차도 딱 좌파 대통령 당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좌파라는 레이블로 설명이 적절히 될 수 없는 정권인데도 이것이 계속 언급이 미국에서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오해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불식시킬 수 있고 이재명 정권을 한번 신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참사를 없어야 하고 또 친중이나 이런 오해들을 좀 잠식시키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셔틀 외교까지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국익을 좀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네. 것인가. 특히 이런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체제 안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전략적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결론은 한미 동맹과 양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한중 관계입니다. 말은 쉽죠. 네. 하지만 이게 또 정답입니다.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미 저희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반미주의자다, 좌파 정권이다, 친북 정권이다고 했는데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정권은 한국 정부를 굉장한 의심의 눈초리로 봤죠. 네. 하지만 그때 노무현 부시 정상회담이 대단히 생산적으로 네. 끝났고 부시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말이 잘 통한다. 이라크 파병도 우리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성공 확률도 있다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경식 연세대 개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